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남편은 출근하고 저는 손주 돌보러 아들네 집에 들르기 위해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들 집 근처에 다 왔을 무렵 제 핸드폰으로 은행에서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은행이긴 했지만 발신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김영숙님, 귀하의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처음엔 오타겠거니 싶었습니다. 저는 경매에 넘길 만한 재산도 없고 빚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제 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경매에 들어갔다는 그 집, 바로 시어머니로서 제 이름을 공동명의로 걸어준 우리 시댁집이었습니다. 아직 아들 부부에게 넘기진 않았지만 둘이 결혼할 때 우리가 전세금과 시댁주택의 일부를 공동명의로 해줬던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우리 집을 경매에 넘겨? 당황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정색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집이 경매 들어간 거 알고 있니? 며느리는 얼굴이 굳더니 잠시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야? 전세금도 너희가 부족하다고 해서 도와줬고 시댁집도 반은 내 명의로 해줬잖아.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제야 며느리는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나 담담하게 마치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한 건지 모른다는 얼굴로 말이죠. 아버지가요. 친정아버지요. 사업하시다가 도박에 빠지셨는데 그 돈을 좀 갚아야 했어요. 뭐라고? 처음엔 1,000만 원만 필요하다고 해서 제 통장에서 뺐는데 그게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집 전세금 일부랑 시댁명의 부동산 담보로 대출 좀 받았어요.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너 지금 시댁 전 재산을 도박 자금에 썼단 말이야? 어머님, 잠깐만요. 아버지 상황이 너무 급했어요. 어차피 시댁 집도 곧 아들 명의로 넘어갈 거였고 전세금도 큰 돈은 아니니까. 그 말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주저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했고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금방 눈치챘는지 며느리 옆으로 다가오더니 묻더군요. 무슨 일이야? 제가 대신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우리 집 전세금 빼서 자기 아버지 도박자금 줬단다. 그것도 모자라서 시댁집까지 담보로 대출받고 그게 지금 경매에 넘어갔다는 연락이 왔다.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오빠, 나도 방법이 없었어. 아빠가 죽겠다고 협박하셨어. 그냥 잠깐만 빌려준 거였어.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잠깐이라니! 너 내 집을 팔았어! 우리 어머니 평생 사신 집을!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고 바로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건지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죠. 담당 경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의가 공동이라면 며느리 쪽에서 대출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금의 사용처가 도박이라면 사기나 횡령 소지가 있으니 조사해 볼 수는 있습니다. 머리가 띵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니. 그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몇 차례의 심한 다툼 끝에 결국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다시 저와 함께 지내게 되었고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일이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아이 유치원비조차 밀렸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해 보니 저희 손주가 며칠 동안
유치원에서 점심도 못 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도박에 빠진 친정아버지 하나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니 분노를 넘어서 허무함이 몰려왔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를 지킨 대신 내 아이의 미래를 팔았고 시댁의 모든 신뢰를 내던졌어. 이후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경매 절차를 일단 중지시켰고 다시 명예 정리를 요구하기 위해 소송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밝혀진 건 며느리가 도박 자금뿐 아니라 사치품과 해외여행에도 일부 돈을 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모든 영수증과 기록을 들고 법정에 섰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시어머니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집을 지켜야 할 마지막 사람입니다. 판사는 중립을 지켰지만 며느리는 그날 법정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 집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 아들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 며느리요? 지금은 친정과의 연락도 끊긴 채 연락처를 바꾸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집은 우리 가족이 수십 년을 지켜온 유산이고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만 되면 눈이 번쩍 떠졌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 천장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들었습니다. 시댁집 경매는 겨우겨우 막아냈지만 며느리가 남긴 상처는 더 깊었습니다. 그저 도박 자금을 빼돌렸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제게 고개 숙여 사과하지 않았다는 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이혼을 원했지만 며느리 쪽에서는 계속 아이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며느리는 아이까지 볼모로 삼은 셈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손주의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며칠째 급식도 제대로 못 먹고 말도 줄고 자주 혼자 구석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머님, 혹시 손주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요즘 아이가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른들 문제로 아이가 상처받고 있다는 게 너무나 미안하고 슬펐습니다. 그날 바로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교실 구석에 홀로 앉아있던 손주는 저를 보자 말없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다시 안 가? 그 아이의 한마디에 저는 꾹 참고 있던 눈물을 참지 못하고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른들의 이기심이 결국 가장 연약한 아이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손주를 제 곁에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도 동의했고 학교 측과도 상담을 통해 전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를 알고 또다시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아이를 데려가겠다, 양육비를 청구하겠다는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그 내용엔 저에 대한 명예훼손 주장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기보다는 참담했습니다. 아들을 통해 겨우겨우 며느리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받자마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요? 또 무슨 말씀이신데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이 데려가고 싶으면 내가 책임질 수 있을 때 데려가. 적어도 유치원에서 밥은 먹일 수 있을 때. 그러자 며느리는 발끈했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저를 무시하세요. 저는 엄마로서 제 아이 지킬 권리 있어요. 권리는 의무를 다할 때 생기는 거야. 내가 지킨 게 뭐니? 전세금, 집, 아들, 손주까지 무슨 책임을 졌어?
그 말에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는지 잠시 침묵하더니 결국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또 몇 주가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낯선 서류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보조금 환수 통지서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며느리가 아이 명의로 허위로 기초생활보장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적발된 거였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여전히 제 집으로 되어 있었고 며느리는 이를 악용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담당자는 상황을 듣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종종 있긴 한데요. 가족 간 사기 문제는 아주 복잡합니다. 서류상으론 함께 사는 걸로 되어 있으니 어머님께 환수 통지가 간 겁니다. 다행히 증빙만 잘하시면 문제는 없겠지만 며느리 쪽에도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제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상처만 늘어났습니다. 결국 저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며느리에게 접근금지 가처분과 주소 이전 강제조치 신청을 병행했습니다. 제 집을 더는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시댁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 말고도 아들 명의로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을 신청해 추가로 대출을 받은 뒤 그 금액 일부를 고리 사채업체에 넘겼다는 거였습니다. 그 업체에서 아들에게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보증인으로 등록되어 있으시죠? 채무 연체가 3개월째입니다. 사무실 방문 안 하시면 소송 들어갑니다. 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 명의로 이런 대출 받은 적 없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또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배신, 한 여자의 욕심과 무책임이 한 집안을 얼마나 깊이 무너뜨릴 수 있는지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는 이제 가족이 아닙니다. 아이도 우리 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지킬 생각입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죄는 어른이 졌고 벌도 어른이 받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같이 후회합니다. 왜 그때 며느리의 그런 성향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왜 아들을 더 단단히 지켜주지 못했는지, 왜 그 결혼을 허락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좋은 어머니였을까? 나는 좋은 시어머니였을까? 며느리와 관련된 문제로 시달리던 어느 날 동네 지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다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라며 최근에 며느리가 고급 외제차를 끌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그 애가 외제차를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애 데리고 어디서 내리더니 누가 봐도 새 차더라고요. 번호판도 아직 하얗고. 저는 당장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말도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는지 인터넷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며느리 명의의 차량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 전 며느리가 외제차를 현금으로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차량 구입에 사용된 돈의 출처를 확인한 결과 놀랍게도 제 남편이 생전에 남긴 보험금 일부가 며느리 계좌로 들어간 뒤 사라졌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 보험금은 남편이 평생 성실히 일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이었고 우리 가정의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그 돈은 손주 학자금이 될 줄 알았어. 우리 집을 지킬 마지막 수단이라 생각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은 격분했습니다. 그날 바로 며느리와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겨져 있었고 며느리는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그 외제차 어디서 났어?
며느리는 놀란 기색도 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버님 보험금 그거 나한테 주신 거잖아. 생활비랑 아이 키우라고. 아들은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습니다. 그게 외제차 살 돈이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돈으로? 네가 명품백을 사고 차를 사. 그제야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 곧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도 이제 혼자 애 키우고 살아야 하는데 차 한 대쯤은 있어야 하지 않아? 택시만 타고 다닐 수도 없잖아.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넌 정말 사람이 아니야. 그 일 이후 아들은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저는 손주를 지키기 위해 양육권 소송에도 함께 힘을 보탰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저희 쪽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경제적 무능력, 신뢰훼손, 아동방임 등 모든 부분에서 며느리는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강하게 반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지쳐갔습니다. 아이가 점점 저희에게 더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녀도 더는 명분을 내세우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그 사이에도 며느리는 여러 수를 써서 저희를 흔들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희 가족을 욕하는 글을 올리고 이웃들에게 엉뚱한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시아버지 유산 노리고 나 쫓아냈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돈 문제로 저랑 아들 내쫓으려던 시어머니예요. 그런 댓글들이 온라인에 도배되었고 몇몇 블로그에는 우리 가족 사진까지 몰래 찍어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디지털 성범죄 전문 수사팀에 정식으로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가 여러 아이디를 돌려가며 우리를 비방한 흔적이 나왔고 결국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조용해졌습니다. 아이 양육권은 결국 저희에게 넘어왔고 아들은 아이와 함께 제 곁에서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아무 데도 안 가죠?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눈물이 맺히는 걸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지만 그 아이의 작은 손에 온 세상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켜야 했던 것은 집도 아니고 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아이, 우리 가족의 미래였던 겁니다. 하지만 끝은 아닙니다. 며느리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또다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다른 남성과 함께 살고 있다. 그 남자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해외로 빠질 계획이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다시 돌아와도 이젠 절대 우리 가족을 흔들 수 없게. 며느리의 소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름만 바꿔서 통신사를 새로 개통했다. 지인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또 가로챘다. 심지어는 다른 아이를 데리고 사는 척하며 복지 혜택을 받으려 했다더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그런 이야기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제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숙 어르신, 혹시 외손주 김서준 군의 기초아동수당 관련해서 추가 확인 서류 요청이 들어와서요. 해당 주소가 아직 어르신 댁으로 되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름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서준이, 며느리가 낳은 둘째 아이였습니다. 제가 아예 모르는 존재였죠. 아들에게 말해보니 아들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다시 확인해보니 며느리가 몇 달 전 아이를 출산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남자와의 사이에서 저는 망설이다가 다시 구청을 찾았습니다. 복지 담당자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난감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당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직 시어머니 댁으로 되어 있고 보호자 명의는 며느리 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보호자 가정의 책임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금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의 다른 아이까지도 저에게 얽히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제 가족이 아닙니다. 저희 집은 그 누구와도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곧바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은 그녀가 제 삶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두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미 여러 건의 민형사, 소송을 경험한 상대라면 서류상 허점도 많을 겁니다. 접근 금지와 더불어 추가적인 가족관계 정리 조치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손주가 잠든 방 안에서 조용히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빠로서 아이를 완전히 지켜야 한다.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돼. 아이에게 또 상처 주면 안 되니까. 아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는 정말 다 버렸어. 그 여자는 내 인생에서 끝이야.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세상과 멀어졌습니다. SNS에도 지인 사이에도 더는 그녀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문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잠적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녀의 행방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손주에게만은 어떤 빈틈도 보이지 않도록 매일같이 애를 씁니다. 학원도 다시 보내고 체육도 시키고 책상 앞에 앉으면 항상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우리 서준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야. 그 말에 손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직 말수가 적고 웃음도 드물지만 저는 압니다. 아이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걸요. 언젠가 이 아이가 밝게 웃으며 말해주겠죠.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 말을 듣기 전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남편이 남긴 집, 아들이 지켜야 할 삶, 그리고 아이가 살아갈 미래. 저는 그 셋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도 지인도 없을 시간인데 이상하다 싶어 문을 열었더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짙은 화장을 하고 머리를 짧게 자른 그녀는 며느리였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것을 내밀더군요. 저는 받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왜 왔니?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저 이혼 조정 안 하고 바로 진행하려고요. 그냥 다 포기할게요. 아이도 이제 할머니랑 오빠가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뒤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요. 이제 그 말밖에 할 게 없네요. 저는 그녀가 사라지는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애가 미안하다고 말할 줄은 몰랐네. 하지만 그 말로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상처는 쉽게 낫지 않습니다. 믿음은 한번 무너진 뒤 다시 쌓기 어렵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동안 미안했어요. 그 한 문장은 짧았지만 너무 늦었고 너무 가벼웠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로 지난 수년의 고통과 배신이 씻긴다고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 또한 그 말을 곱씹으면서도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믿음이란 건 돌처럼 단단하게 보이지만 한번 금이 가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우린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며느리가 떠난 그 다음 날
아들은 가족관계 등록부 정리를 위해 구청에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도 완전히 정리되었고 저희 가족은 셋이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 그리고 제 손주. 단 3명뿐이지만 이전보다 훨씬 단단한 가족입니다. 그동안 집안에 가득 쌓여 있던 며느리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종종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옷장에서 튀어나온 작은 신혼앨범, 여행지에서 찍힌 사진들, 아이가 어릴 때 입었던 내복, 한 장 한 장, 한 벌 한 벌이 추억이라기보다는 한때 믿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남은 사람을 지키는 것이 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며칠 후 손주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그 질문이 가슴을 후벼 팠지만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아, 엄마는 지금 멀리 있어. 우리가 여기서 잘 살고 내가 튼튼하고 밝게 자라면 언젠가는 엄마도 그걸 알게 될 거야. 그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 할머니랑 계속 살래. 여기 좋아.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이상하게도 집안이 너무나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오랜만에 아들은 술을 한 잔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다시 살아야겠어. 아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냥 끝났다고만 생각했는데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다 지난 일이야. 다시 시작하는 데는 늦은 시간이 없어. 아직 우린 가족이잖니.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나 때문에 힘들었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든 건 지나갔고 남은 건 살아야 할 시간이야. 넌 내 아들이고 저 아이는 내 손주야. 그걸로 충분하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습니다. 머리맡에 손주의 작은 손이 살짝 닿은 채 고요하게 잠든 그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서준이 이제는 아무도 널 힘들게 하지 않게 할게. 하지만 세상은 늘 조용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몇 달 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 앞으로 한 통의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등기 속엔 한 장의 진단서 그리고 법무법인에서 보낸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서류를 읽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귀하의 며느리 박선자 씨는 현재 말기 간경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입니다. 그 아래엔 조용히 이런 문장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오로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 죽기 전 꼭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며 아이를 잠시나마 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손주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그녀의 마지막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그냥 무시한 채 우리의 삶을 지켜야 할지. 하지만 결국 저는 손주의 손을 잡고 그녀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조용한 병실, 창문 너머로 노을이 스며드는 그 오후, 그녀는 너무나 말라 있었고 눈에 힘도 없었습니다. 손주를 보자 그녀는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한 채 손만 뻗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멈칫했지만 곧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용한 그 순간 병실 안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난 시간의 후회만이 공기처럼 흘러다녔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너무 아팠어요. 나 엄마한테 화난 거 없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고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서준이는 착한 아이니까. 그 마음 할머니가 기억할게. 그리고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결국 아무리 찢겨도 서로를 지워낼 수 없는 인연이라는 거요. 그녀가 진심으로 후회한 것인지 그것마저도 연기인지 저는 끝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지막 순간만큼은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아이에게 상처를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이후 며느리는 병세가 악화되어 몇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아들도 손주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보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린 다시 셋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더는 두려움도 분노도 없습니다. 오직 남은 삶을 지키겠다는 다짐만이 우리 세 사람 사이를 단단히 연결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아이는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거리의 불빛들이 아이의 눈에 반사되어 흔들리고 있었고 그 눈빛은 어른보다도 더 많은 걸 아는 것처럼 깊고 조용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일부러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어쩌면 아이에게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들은 조용히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 시간 감정을 억누르며 견뎌온 사람에게는 잠시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씻기고 따뜻한 우유를 데워 침대에 앉혔습니다. 아이는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긴 채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엄마는 다시 안 오는 거죠? 그 질문은 너무나도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서준아. 이제 엄마는 아주 멀리 갔어.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에도 그대로 남아있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는 엄마 꿈을 꾸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고 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잠들 때까지 이불 끝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아이의 숨소리만이 일정한 리듬으로 들려왔습니다. 그 작은 숨결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단단한 결심을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절대 이 아이를 혼자 두지 않겠다. 며느리의 죽음 이후 저희 가족은 마치 파도에 휩쓸려간 뒤 가까스로 물가에 도착한 사람들처럼 서로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일상을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안의 구조를 조금 바꿨습니다. 아이를 위한 작은 책상과 그림판을 마련했고 아들의 방 옆에 아이 전용 서재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모든 변화가 집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안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저녁이면 아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대화하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학교에서 받아온 가족사진 그리기 과제를 보여줬습니다. 흰 도화지 위에 그려진 세 사람, 웃고 있는 아빠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는 할머니, 그리고 가운데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자신. 여기 우리 셋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도화지를 품에 안고 싶을 정도로 뭉클했습니다. 아이가 선택한 가족의 모습은 비록 과거의 상처를 간직한 채였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 한 장은 지난 몇 해의 고통과 시련을 견뎌낸 우리 가족의 회복을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기록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본격적으로 아이의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상담도 받고 심리치료 전문가의 조언도 들었습니다. 아이가 경험한 혼란이 언젠가는 기억 속의 응어리로 남지 않도록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아들은 퇴근 후 집으로 바로 오고 주말마다 아이와 함께 공원도 다녀오며 조금씩 아빠로서의 역할을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이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랑 할머니랑 계속 같이 살고 싶어요. 다른 데 안 가도 되죠? 그 말에 아들은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말없이 눈을 감은 채 아이의 등을 토닥이는 모습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가슴 깊이 기억될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혹시 다시 가정을 꾸릴 생각은 없니? 아직 젊잖아. 누군가 곁에 있어줘야 할 때도 있고.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생각 없어요. 내가 누굴 다시 믿는다는 게 그게 아직은 무서워요. 대신 지금처럼 엄마랑 서준이랑 셋이서 이대로 충분해요. 그 말이 어쩐지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다치고 무너지고 절망했던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는 서로를 더 단단히 붙잡을 수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흘렀고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우리 집 앞 작은 정원에도 아이가 심은 해바라기가 커다란 얼굴을 내밀고 있었고 퇴근한 아들이 그 꽃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꽃처럼 우리도 다시 폈네요.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참 고된 시간을 지나왔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웃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아이는 학교에서 친구도 사귀고 공부도 잘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아이가 회복력이 아주 뛰어난 편이라고 하셨고 어쩌면 그건 이 아이 안에 남겨진 부모의 흔적이 아니라 지금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의 온도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할까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단지 경제적 유산이나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 우리가 함께 이겨낸 시간들을 한 권의 일기로 남기기로요. 매일 밤 아이가 잠든 뒤 저는 거실 한켠 조용한 탁자 앞에 앉아 글을 씁니다. 오늘 서준이는 처음으로 발표 수업에서 손을 들었다. 선생님이 칭찬하시며 웃으셨고 서준이 얼굴도 붉어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고 또 고마웠다. 이렇게 자라줘서, 그렇게 곁에 있어줘서. 글을 쓰는 시간은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와의 지난날, 무너졌던 가정, 다시 세운 울타리,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 언젠가 이 일기를 손주에게 건네는 날이 오겠죠.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기록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고통 속에서 어떤 온기가 피어나는지, 가족이라는 말이 어떤 책임으로 완성되는지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꼭 알아야 하니까요. 그러던 중 예상하지 못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지금껏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었고 그날 이후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듯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이제야 전화 드려서 딸 아이가 그렇게 떠날 줄은 몰랐어요. 너무 갑작스러웠고 남은 우리 가족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에 어머님 생각을 많이 했대요. 아이도 남편도 자신이 망쳐놓은 모든 것들. 그래도 언젠가 용서를 빌 수 있을까? 그런 말 자주 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진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담담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 말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언젠가 아이 얼굴만이라도 한번 짧게라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아이의 외할머니잖아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준이는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상처를 많이 받았던 아이라 조심스럽게 지켜줘야 해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듯 말했습니다. 네, 저도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만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해야 할 말을 그 아이가 다 못하고 떠난 것 같아서요. 통화를 마치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지만 예전처럼 그 감정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일상을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상처 위에 새살이 돋아났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손주와 함께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고르던 아이가 제게 작은 동화책 하나를 가져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같이 읽어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엄마 닮았대요. 처음엔 실수도 많고 욕심도 많았는데 나중엔 용감해져요. 저는 책을 받아들고 아이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작은 글씨를 천천히 읽으며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엄마를 원망하지 않고 기억하기 시작했구나. 그게 얼마나 값지고 단단한 성장이었는지 저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책장을 덮은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커서 작가가 될래요. 우리 가족 이야기 쓰고 싶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읽으면 우리처럼 싸우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서준아. 그 책 꼭 써줘. 내가 쓴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을 거야. 몇 달이 흘렀습니다. 손주는 어느새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고 말도 행동도 한층 어른스러워졌습니다. 학교에서 맡은 발표 과제도 제법 자신 있게 해내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중심이 되는 아이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대견하면서도 문득문득 마음 한켠이 저릿해지곤 했습니다. 그토록 흔들렸던 시간들, 울고 미워하고 무너졌던 그 시절을 겪고도 이렇게 밝게 웃는 아이를 볼 때마다 저는 다짐하듯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 아이는 꼭 지켜야 해. 이제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했잖아. 하루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책가방을 내려놓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우리 가족한테도 족보 같은 거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가 자기네 집 족보를 봤대요. 옛날 할아버지부터 쭉 써 있는 거요. 우리 집도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아이를 식탁 의자에 앉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있어. 너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 윗대까지 쭉 이어져 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함께 밥 먹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게 진짜 가족이고 진짜 족보야. 아이의 눈동자가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 족보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첫 번째 줄이야. 우리 가족의 새 시작. 아이는 기분이 좋아졌는지 갑자기 뛰어가서 색연필을 꺼내더니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이라고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아빠 그리고 그 아래에 할머니라고 쓰더군요. 마지막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준이네 진짜 가족.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슬픔이나 상처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켜야 할 무언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작은 복지관에서 한부모 가정 가족 나눔 발표회라는 행사가 열렸고 학교 선생님의 추천으로 손주가 가족 이야기 발표자로 뽑혔습니다. 아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발표하기로 했어요. 우리 가족 이야기 내가 직접 말할게요. 저는 놀랐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선택했다면 그건 이미 스스로 이겨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발표 당일 아이는 단정하게 교복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작은 마이크 앞에 서서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준이에요. 저는 우리 가족을 소개하려고 나왔어요.
관중석에 앉은 저와 아들의 손은 자연스레 서로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예전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엄마는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고 아빠랑 할머니랑 셋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순간 객석에서 조용한 숨소리가 번졌고 아이는 이어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가족은 꼭 5명, 6명이 아니어도 돼요. 3명이어도, 아니 1명이어도 사랑이 있으면 가족이에요. 그 말에 저도 아들도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손수건으로 조용히 눈가를 훔치며 그 아이가 지금까지 얼마나 단단히 버텨왔는지를 실감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큰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아이는 저희 앞에서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잘했죠? 저는 아이를 꼭 안고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발표였어. 그날 이후 손주는 자신감이 더해졌고 학교에서도 리더 역할을 도맡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나중에 커서 책을 낼 거예요. 제목은 할머니랑 아빠랑 나, 그리고 우리 진짜 가족 이야기 어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책 꼭 베스트셀러 될 거야. 너처럼 멋진 아이가 쓴 이야기라면 사람들이 울면서 읽을 거야. 그 말을 한 후로 손주는 매일 방 안에서 일기를 씁니다. 처음엔 단순한 메모였지만 점점 이야기가 되고 구성이 생기고 제목도 챕터도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아들이 여전히 묵묵히 가정을 지키고 있고 손주는 점점 더 단단한 어른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마치 태풍이 지나간 뒤에 찾아온 고요한 햇살처럼 지금의 우리 집엔 따스한 평화가 감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상처와 눈물이 있었지만 바로 그 모든 걸 지나왔기에 가능한 평화입니다. 손주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저는 무대 아래에서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졸업장에 이름이 또박또박 적힌 걸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 울면서 제게 안겼던 날부터 유치원에서 밥을 굶던 시절, 그리고 발표회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가족을 소개하던 그 순간까지 서준이 졸업을 축하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축하 인사에 박수가 쏟아졌고 손주는 졸업장과 함께 꽃다발을 들고 무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장하다, 서준아. 우리 이렇게 멋지게 해냈구나. 아들은 사진을 찍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라니 믿기지 않는다. 우리 아들이 벌써 이렇게 컸네. 그날 저녁 우리는 조촐하게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웃음이 많았고 아이도 식탁에 앉아 끊임없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놨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 날 뭐라고 했는지, 친구들끼리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앞으로 중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해보고 싶은지. 나는 학교 신문 동아리에 들어서 글 쓰는 거 더 잘해볼래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이야기를 쓰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서준이는 글 쓰는 재능이 있으니까 분명 멋진 작가가 될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아이는 한참을 웃더니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난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엄마는 빨리 떠났지만 할머니랑 아빠가 있어서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 말에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아이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날의 웃음은 오래도록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이후로도 우리의 일상은 조용하고 단단하게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승진했고 손주는 학교에서 매사에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생 해보지 않았던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혼자 된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봉사에 참여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활동을 하면서 저는 종종 며느리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녀도 삶의 다른 길목에서 누군가에게 조금만 기대어 볼 수 있었더라면 또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남긴 상처는 분명했고 그걸 이겨낸 지금의 우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작은 문학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역 청소년 글짓기 발표회였고 손주가 참가 신청을 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 조용히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단상 위에 선 손주는 낯설 만큼 당당했고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제 글 제목은 새비명이 사는 집입니다. 관중석에서 살짝 웃음이 터졌지만 아이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린 3명이에요. 아빠, 할머니, 그리고 저 엄마는 일찍 떠났고 우리는 한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 집은 언제나 따뜻고 그게 저를 살렸어요. 그날 발표회에서 손주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상보다 더 큰 건 아이의 그 글 한 편이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가족이 겪은 모든 시간을 고스란히 담아낸 하나의 작은 연대기였고 동시에 우리 삶을 지탱해준 진심이었습니다. 행사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는 상장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할머니 거예요. 내가 받은 상이지만 이 글은 할머니랑 같이 쓴 거니까.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준아, 할머니는 내가 상을 받지 않아도 자랑스러워. 이렇게 멋지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이미 상을 100개 받은 거나 다름없어.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손주는 중학생이 되었고 저는 여전히 그 아이의 첫 번째 독자, 가장 오래된 친구, 그리고 가장 깊은 지지자였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이야기 나중에 책으로 내도 될까요? 그냥 나 혼자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읽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며느리와의 기억은 여전히 저를 아프게 했지만 아이가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보는 순간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 내가 진심을 담아 쓴다면 많은 사람들이 읽고 위로받을 거야. 우리 가족 이야기지만 다른 가족에게도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 그 말에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내 편집자 해주세요. 내가 다 쓴 초고는 할머니한테 제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꼭 약속이야. 그날 이후 손주는 방 안에 조그만 책상을 마련하고 그 위에 작가 서준이라는 손글씨 명패를 세워두었습니다. 노트북도 없이 공책과 연필로 하나하나 적어나가는 모습은 어쩐지 저 어릴 적 시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연필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그리고 가끔 들리는 혼잣말. 그 모든 것이 우리 집에 조용한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아이의 첫 원고는 한 달쯤 걸려 완성됐습니다. 원고에는 우리가 함께 살아온 날들이 순서 없이 담겨 있었고 중간중간엔 그 아이만의 시선으로 해석한 장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순간들도 있었고 눈물나게 따뜻한 구절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처럼 저를 꾸짖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할머니 말이면 다 듣게 돼요. 할머니가 저를 사랑하는 눈빛을 보면 저도 제 자신을 아껴야겠다고 생각해요. 그 구절을 읽고 저는 책상 앞에서 눈을 감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결국 모든 걸 품어내며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도 외로움도 상실도 이해와 사랑으로 바꿔가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의 첫 번째 원고는 우리 집의 네 번째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정리됐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래는 엄마 자리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빈자리가 아니라 이야기로 채워진 자리예요. 이제 그 자리에 엄마 이야기가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저는 더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아들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조용히 지내던 그는 회사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복지센터로 부서를 옮기게 되었고 그곳에서 고령자 돌봄과 한부모 가정 지원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엄마, 난 이제 내가 겪은 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복지라는 게 서류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살았던 이야기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보람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이 집이, 이 가족이 그렇게 많은 걸 앗아갔던 시간이 결국 또 다른 사람의 등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날부터 아들은 종종 늦게 퇴근했고 손주는 작가라는 이름을 스스로에게 붙이며 다음 이야기를 준비했고 저는 여전히 변함없는 마음으로 둘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아이의 책상 앞에서 아이가 쓴 두 번째 원고를 읽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옆에서 초조한 눈으로 아빠의 반응을 기다렸고 아들은 고개를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준아, 이건 그냥 이야기책이 아니야. 이건 우리 가족이 살아왔다는 증거야. 내가 우리 가족의 기억을 다 품고 있구나. 그 말에 손주는 조용히 웃더니 말했습니다. 이 다음 원고에는 아빠 이야기도 넣을 거예요. 아빠가 혼자 앉아 울던 날 저는 그거 다 봤거든요. 아들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그건 너 몰랐을 줄 알았는데 내가 봤구나. 네, 근데 울기만 하고 말 안 하셔서 그냥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아빠가 웃을 거란 걸 알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또 한 번 확신했습니다. 상처 입은 가족이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기다렸고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걸. 시간은 흘렀고 손주의 첫 책이 작은 출판사에서 정식으로 출간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책은 아니었지만 도서관에 비치된 그 책을 처음 보았을 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집의 네 번째 식탁은 정말 완성됐구나. 책 표지에는 손주의 손글씨로 적힌 제목과 조용한 우리 집 식탁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엔 세 개의 의자와 한 자리는 비워진 채 햇살이 들이우고 있었고 그 위에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책을 펼쳐 한 문장을 조용히 읽어주었습니다. 비워진 자리는 텅 빈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잊지 않고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그 문장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책이 출간된 이후 손주에게는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도서관 게시판에 책이 소개되었고 국어 선생님은 아이에게 특별히 교내 글쓰기 특강 시간에 발표를 부탁했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간단한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새 식구의 식탁, 이야기가 되다. 아이는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도 큰 소리를 치거나 들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하게 자기 방으로 들어가 원고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을 치유하면서 동시에 우리까지 다시 일으켜 세우는구나. 책 출간 이후 집으로 엽서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낯선 이름의 사람들, 멀리 전라도에서, 강릉에서, 제주에서까지 보내온 손글씨 편지에는 공통된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 가족의 이야기가 저를 울렸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편지를 정리하던 아들은 문득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우리 셋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터널이었지. 그 긴 어둠을 지나왔으니 이제 햇빛이 보이는 거야.
우린 그날 밤 오랜만에 셋이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별을 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엔 엄마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써볼게요. 예전에 화나서 못 썼는데 지금은 그냥 그리워졌어요. 저는 아이의 등을 천천히 두드려주며 말했습니다. 그리움은 미움보다 훨씬 건강한 감정이야. 이제 넌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거야.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요즘엔 그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은 걸 감당 못하고 무너졌던 사람, 그걸 다 이해한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억지로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 미움을 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손주의 책은 작은 독립서점에서 입소문을 타고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책방 주인은 손주에게 전화해서 말했답니다. 너처럼 가족 이야기를 이토록 조용하게, 깊이 있게 풀어낸 친구는 처음이야. 사람들이 책을 읽고 와서 자기 엄마를 안고 울었다는 손님도 있었어. 손주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더니 조용히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이 다음 책 제목은 손을 내밀다로 할래요. 엄마가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손을 내밀었잖아요. 그 순간